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이제 59회 기출문제 풀이를 드리겠는데요. 이때 합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합격률이 약 한 24% 정도 합격률인데요. 예, 회계 1급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회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꽤 어려웠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디가 어려웠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 이론하고 있죠. 실무가 이렇게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라는 점, 꼭 좀 있죠. 시간에 대한 있죠.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일단 우리가 실제 시험 시간이 언제냐면 실제 시험은 오후 3시부터란 말이죠. 오후 3시부터라면 여기 실제 시험 응시 전에 이렇게 교부하는 시간을 조금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그죠? 10분 정도까지가 바로 이제 이론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그죠? 문제 1번하고 문제 6번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문제 1번하고 문제 6번을 10분 안에 이거를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여기가 이제 19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좀 메이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실제 오후 3시 20분부터, 그죠? 4시까지 40분 동안에 17문제, 그죠? 17문항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죠. 이거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부족한 분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를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시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계처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학습량이 부족하니까 뭔지 잘 모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을 저해하는 요인은 바로 있죠. 이게 우리가 어떤 입력인데요. 입력할 때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적은 후에 다시 옮겨 적으면 상대적으로 뭐야?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다 회계처리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입력한다는 거는 상당히 있죠.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요인이 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입력의 어떤 지체 때문에 제가 9개 있잖아요. 9개의 계정을 좀, 그죠? 뭐 101번, 102번, 103번 하고, 그죠? 그런 어떤 좀 직접 입력해야 될 사항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주제에서 꼭 있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다가 잘 논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고 잘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가볍게 넘겨야 됩니다. 다 넘길 수는 없지만 보면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은 11개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요. 원가만 잘 통제하고 있다라면 이거 맞출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률이 낮은 관계로 이론이 어려웠는지 실무가 어려웠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볼게요. 다음 중 나머지 색과 개정 과목이 성격이 다른 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분했다고 하면요. 실현인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요. 이거를 자본으로 보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성이 이렇게 있네요. 처분 여기까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미실현 이익으로 봐서, 그죠? 자본 계정으로 분류하는 반면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처분은 전부 다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죠? 계정이 다르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회계 1급에서 자본이 잘 출제 안 되거든요. 이런 시험에. 아마 이거하고 이론 시험 말고 실무 시험에 자본이 나왔다라면 합격률이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본에 대한 설명이 더 틀린 것인데요. 발행 주식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전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자본금의 논점. 우선주가 있다라면 구분하고 보통주와. 액면금액의 뭡니까? 주식수는 맞는데 주당의 발행가액이 아니잖아요. 주당 액면가액에서 그죠? 예,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다.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챙기시고요. 자, 3번, 4번 볼게요. 이 3번, 4번은 뭐냐면 연초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형사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정액법과 비교해서 1차 연도에 유형자산의 순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그러면 정액법과 비교해가지고 정률로 했다라면 그건 많이 상각하는 거니까 순익은 뭡니까? 당연히 있죠. 과소계상되죠,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도 뭡니까? 그만큼 상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적게 계상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과소를 찾으면 답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장부가액이 그만큼 많이, 그죠? 그러니까 감됐으니까 과소계상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등식이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수익의 총 비용을 빼면요, 이익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익이 되고, 왜냐하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그죠? 단기 순이익 같은 거다,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본이라는 게 바로 있죠.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기초 자본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왜 틀리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FP라고 있으면 여기 이제 X1년도 12월 30일 기말에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기말 자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도 중에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산의 변동, 잔액이 여기 다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기말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채도 증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말에 부채 가액이 그 전에 딱 될 거고. 근데 자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자본에서 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기말 자본이 되려면 뭐가? 기말 자본이 되려면요. 기초에서 기말 자본이 되려면 단기 순익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 순익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기초에는 1억 원이었는데 장사해서 돈 벌었으면요, 1억 5천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은, 기말 자본은 부채 플러스 뭡니까? 기초 자산이 아니고 뭐야? 기초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월 등식법인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재고 자산의 수량과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만약에 같다라면, 같을 경우에 단기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계상하는 원가 결정 방법은 뭐냐, 그죠? 이거는 뭐 전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죠? 이거는 분들 제가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제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손익손실법이고 세금도 같이 연동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되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선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형님이 먼저, 그죠? 먼저 선 이렇게 해서 선이 총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 기본적 개념이 바로 그죠?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이선출법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한다 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한다는 말은 기말수가 가장 크다는 거고 세금도 가장 많다는 것이니까 꼭 이거 부동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있어.
2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아는데 요거를 힘들 거예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 금융비용도 자본화 할 수 있죠. 그죠?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보면 주 간후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 계산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하였다. 예, 수정한 후에 그죠? 당기순이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끼어드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론을 제가 쭉 이렇게 풀어보니까 한 20%대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좀 포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코 쉬운 회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도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죠? 자, 이거 우리가 수정 전에 그죠?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이게 지금 10만 원이래요. 10만 원. 근데 이거는 수정하기 전이니까 그죠? 그럼 이런 내용이 그죠? 누락됐다는 걸 발견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후에 그러면 수정한 후에 그죠? 이런 반영한 후에 수정 후에 그죠? 손익계산서 X액은 얼마냐 이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보험료 중에서 차기 비용이 5만 원이다.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선급 비용을 뭡니까? 선급 비용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만큼을 어떻게 됩니까? 비용만큼 까야 되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니까 5천이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손익계산서의 비용만큼을 선급 비용을 했으니까 보험 비용을 그만큼 감소시켰으니까 그 감소액은 플러스해야 마땅할 거다. 그죠?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 중에서 40만 원은 차기 수익이다. 그럼 수익을 그만큼 사실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이 되죠. 이거는요, 이만큼을 그죠? 4천을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국은 X는요 11만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만큼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건 아니고요. 결산 분개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에 보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일반 원칙의 가장 틀린 것. 비교식이고, 이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는 거죠. 그죠? 뭐니? 쭉 보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 7번하고요. 7번하고 4번 정도가 약간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살짝, 그죠? 이런 게 조금 뭔가, 이거 뭐지? 순자산이라는 게, 그죠? 기말 부채를 자산으로 갚으면 남아있는 자산이 자본이란 말이죠. 그죠? 순자산이란 말이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틀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던 한 11개 정도를 맞출 수 있다라면요. 학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1개 정도는.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했을 때 되도록이면 많이 맞추면 좋죠. 그죠? 딱 해서 득점을 그렇다고 이론 시험을 많이 맞춘다고 합격한다고 해서 시간을 너무 들여가지고 하면 합격을 못하는 거죠. 제약된 시간 내에 11개 이상이니까, 그죠? 그 시간 내에 11개 이상을 맞추신다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고. 이런 거 계산 문제니까 패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풀어내야 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를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요. 금방 해요.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9번. 원가액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뭘까요? 제품 기업의 답은 2번이네요. 그죠? 기업의 이거 경영자를 위한 거니까 외부 정부 유형자를 위한 있죠. 정보 제공은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완성품 환산점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손익선출법을 확인하고 일반 과정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그럼 선입선출법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죠? 완성. 이렇게 하고.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그게 이제 연습이 되는 분들은, 여기 보면 단기 완성이 2만 개잖아요, 그죠? 2만 개. 근데 단기분은요? 5천 개잖아요, 그죠? 5천 개, 이렇게. 15,000개,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그죠? 0하고 0.8이라는 걸 아시면 좋은데, 그죠? 이거, 그죠? 왜냐하면 기초 제공품이 지금 5,000개가 완성도가 20%니까 추가적으로 투입할 거는 재료비는 투입할 필요가 없고, 재료비, 가공비만 80% 한다는 걸 딱 알면 되는데, 연습하면 되죠, 그죠? 세 개로 펼치고, 딱 하고. 그러면 기말 제공품 10,000개. 1하고 있죠, 0.4. 이렇게 되죠. 1하고 1이니까. 요 측면만 지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공비 완성. 그렇지 않습니까? 가공비 완성도니까. 아, 2개 나네? 아, 맞네, 그러네. 재료비 완성. 그럼 재료비하고 가공비. 산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5%. 15,000개, 15,000개, 10,000개, 4,000개, 이렇게 하면 25,000개, 8 하면 23,000개, 33,000개, 35,000개 하고 25,000개 하고 8 하면 23,00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2, 5, 2, 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죠? 이걸 언제까지 피해갈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연습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 원가에 대한 개념 중에서 틀린 것 그렇게 얘기하나요? 간접 원가는 추적할 수 없고 회피 가능 원가라는 것은 특정 대항을 선택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원가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보고요. 변동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경제의 미래 의사 결정에 위해서 이 과거 지출의 원가의 크기를 고려함에 있어 가지고 매물 원가 역시 관련 원가에 해당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관련 원가는 기회비용, 비관련 원가는요 매물 원가다. 우리 어떤 의사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가가 매몰되었다. 여러분의 지금 이 회계 공부에 대해서, 그죠?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출이 돼야 되죠? 매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야, 내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다. 매몰됐다. 그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전공은 만약에 있잖아요. 건축학과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사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그죠? 지금 직업은 뭔지 아세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 근데 옛날에 했던 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가끔 그래도 되지. 야, 내가 참 쓸데기 없었네 그 돈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매몰 원가다. 의사결정할 때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쓰이는 거죠. 이렇게 이 의사결정 이런 건 고려하지 말고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결정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이제 관리액인데요. 자, 다음은 이 자료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계산해봐라.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출원가가 있죠. 매출원가가 있는 계정이 바로 있죠. 제품의 계정이 되고 기초와 기말이 되고 여기가 매출원가 되겠다, 그죠? 매출원가 X.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단기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단기 완성된 거. 그럼 기초 기말부터 먼저 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기초하고 기말만 먼저, 그죠?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적고, 50만 원 이렇게 적고요. 그럼 요거 X를 구하려면 요거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냥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공정에 투입한 제공품 계정에 공정을 투입한 차변자액이 얼마죠? 기초하고 이거 하면 220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초가 20 있었고 단계에 투입한 원가가 220이 여기 차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거 빼면 얼마입니까? 네, 그러면 220 투입했는데 미완성된 거 10만이니까 여기가요. 210이라는 걸 우리가 암산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 250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치면요, x는요 200이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T계정법에 의한 이 부분이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뭐예요? 연습은 좀 돼야 됩니다. 흐름을 알아야 되죠. 항상 저는 이런 부분에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이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못할까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제가 물어본다고요.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도출됩니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어느 계정에서 도출했는지 몰라요 하면 모른대요. 그러면 아무거나 풀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원가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그죠? 그 흐름을 아는데, 흐름을 알 후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풀 수 있는데, 개념 자체가 없다고 자꾸만 모른다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에 막힐 수는 있지만 공부도 안 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걸 하라면 매출원가, 근데 T 계정을 그리라면 그리지도 않고, 그죠? 자, 13번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세율에 관한 설명 중 세 문제니까요. 우리가 보면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가? 가장 틀린 거네요. 뭐 이렇게 돼요. 1번, 수출하는 제한은 16분 수출이고요. 12번 뿐만 아니라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을 적용하고요. 영세율에 적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거래는 12번 영세 있죠. 내국시 영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죠? 교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 우리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면 발급 맹세표는 언제까지